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터리의 구조와 동작 원리들을 살펴보고요. 그것을 근거로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전기 자동차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서 전기자동차 시스템과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는 최웅철 교수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우리 궁금해요. 몇 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017년 신차 판매량의 약 1.2%, 2018년 2%를 넘겼고요. 이러한 전기 자동차의 성장세는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아요. 이런 전기 자동차를 여러분들 늘 보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조금 더 그보다는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배터리 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배터리 셀의 동작 원리까지도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전기 자동차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리튬 배터리는 다른 그 예전부터 사용했던 배터리보다는 다소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개발됐지만 최초로 상용됐던 모델은 리튬과 코발트의 산화물을 이용했던 LCO 배터리입니다. 리튬 코볼 옥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부 구성을 살펴보면은 양극재로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리튬과 코발트의 산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음극재로는 카본을 사용해요. 우리 흑연과 같은 것이죠. 네. 그 두 개가 양극과 음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면 리튬 산화물 쪽에 적절하게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리튬 산화물에 있던 리튬 양이온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전해질을 통해서 음극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카본들 사이에 예쁘장하게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현상을 인터컬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충전의 원리죠. 이런 식으로 충전이 끝나고 나면 충전기를 제거하고 예를 들어 꼬마 전구에 전선을 연결했다고 생각하시죠. 배터리 외부에서. 그러면 전자가 다시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꼬마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고 흑연에 조금 전 충전 과정을 통해서 리튬 양이온을 채워넣었던 것이 다시 리튬 산화물 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머릿속으로 몇 가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값들을 좀 표시해 드렸어요. 배터리 1kg당 도대체 에너지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쉽게 생각해서 한 200 정도 들어간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200Wh.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때는 배터리 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압, 발생시킬 수 있는 전압은 3.6V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수치를 기억하시고 나면 전기 자동차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얼만큼 커다란 배터리 팩이 필요한지, 어떤 전압이 필요한지, 그 안에 배터리 셀에 몇 개나 들어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차분히 계산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셀들은 기존의 배터리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넣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네. 질문 주시죠. 전기자동차 시장이 정말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1회 충전으로 얼만큼 갈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이 핵심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떤 기술이 더 발전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시험을 했어요. 처음에 시장에 나온 전기 자동차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50km 정도 가는 차들이 초기에 나왔고 그 이후에 한 2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차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3세대로 나온 자동차들이 약 4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자동차들이 나왔어요. 초기에 150km를 가는 전기 자동차를 시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가격이 아직 비쌌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몇 가지 다른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나니까 운행 거리가 일충전 운행 거리가 한 400에서 450km 정도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약간 그냥 운전하러 갔다가 전기가 다 소진되는 그런 데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건 시장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물론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600km 정도 가는 자동차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을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조금 더 원하지 600km 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줄이면서 좀 더 만족스러운 운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큰 기술은 같은 무게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넣는 기술이 필요해요. 물론 안정성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니켈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망간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화학자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당장 양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의 형태고요. 그보다 더 나은 배터리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형태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배터리의 안전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안 좋은 일로 가끔씩 보죠.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일들이 거의 다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배터리 기술입니다. 다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에는 2030년, 2035년경 되면 아주 고급차,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아주 안전한 자동차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시장을 중심으로 약 10에서 20% 정도 상용화되지 않겠느냐, 시장 점유율을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음번 배터리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존의 리튬 베이스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여전히 목표는 에너지 덴시티 향상, 안정성 확보. 그게 가장 큰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소 복잡했지만 이런 배터리의 구조를 말씀드린 것은 결국 이거를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충전 인프라가 구성돼야 되는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충전 인프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충전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충전을 할 때 전기를 아주 천천히 충전하는 거예요. 얌전하게 충전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동형 충전기나 아니면 초소형 충전기를 이용해서 작은 전류를 공급하면서 천천히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배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충전을 하는데 5시간, 6시간, 10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 보통 답답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쯤 충전기 나왔어요. 완속 충전기라고 해서 아주 느리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하자. 3kW에서 한 20kW 수준인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충전기의 용량은 한 6kW 정도 수준입니다. 6kW 수준의 충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하게 되면 얼만큼 꽉 배터리를 채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서너 시간 하면 만족스러워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기차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시게 되죠. 또 다른 충전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요. 급속 충전이에요. 급속 충전은 좀 더 커다란 전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배터리에 충전을 하자는 거죠.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속 충전기가 가장 최고의 답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또 상용화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살펴보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대략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 뭐 40분에서 1시간이면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다. 심지어는 초고속 충전기를 개발해서 20분 만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전기를 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약점이 있어요.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빨리 충전한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담스러워요. 한 50kW 수준의 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에 그다지 큰 부담은 아닙니다. 견딜만 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초고속 충전으로 갈 때에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고속 충전을 가지고 매번 사용하게 된다면 차를 10년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7, 8년 정도면은 배터리의 노화를 조금씩은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화가 된다는 것이지 배터리가 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전을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전기 자동차가 더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나라들의 그 통계 자료들, 그러니까 소비자 설문 자료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 전체를 가지고 통계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집에서 매일매일 충전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40% 정도 되고 또는 자주 집에서 충전합니다. 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거의 65% 이상이 늘 집에서 충전한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약 50%는 나는 직장에서 또 충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급속 충전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완속 충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야, 이거 처음 전기차 시장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유소에서처럼 한 금방 3분 또는 5분 만에 충전하고 빨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어요. 초기에 전기차를 공급하면서 전기차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 충전 인프라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충전 인프라가 고속 충전기만을 충전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완속 충전기만을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정에 꽂혀 있는 220V 콘센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전 인프라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주입 방식, 그 차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번 다 생각해 보시죠.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재주입은 주유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전기차는 어떨까요? 공공충전소에만 가야 될까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닌 거죠. 최근에는 한국전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용자가 집에서 아무리 느리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충전하는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주유소를 방문할 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우리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합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주유소에 다시 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기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약속을 처리하고 주유소에 갈지,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유소에 먼저 갈지, 이것 갖고 고민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충전소에 갔어요. 20분, 30분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완전하게 충전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충전 후에 멀리 바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해야 한다면은 완전히 충전해야겠죠. 그런데 그날 하루 도시에서 쓸 만큼의 거리를 운전하고 집에 가서 충전할 수 있다면 굳이 높은 비용을 내고 공용 충전소에서 안 할 것 같아요. 빠른 충전 속도를 위해서 100kW 또는 초고속 충전기가 정말 필요할까?
배터리의 노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면 초고속 충전 제일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요. 이 전기는 천천히 사용할 때와 빠르게 사용할 때의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현재는 국가에서 그러한 가격들을 강제적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 사용자를 좀 돕기 위해서 그 가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시장의 원리에 의하면 전기를 빠르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운전자가 5분 만에 충전하고 그때 충전한 그 한 번의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하는 경우가 많을까? 저는 부산 출장 갈 때 기차 탑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충전 인프라의 구축 전략을 나라의 입장에서나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충전 인프라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되죠. 하나는 목적지 충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유지 충전이에요. 저는 듀얼 트랙 스트래티지라고 불렀는데요. 개인용 초소형 충전기 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전기 콘센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공용, 집중형, 제가 말씀드린 경유지 충전 시설입니다. 이 경유지 충전 시설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소 익숙합니다. 도심 내의 적절한 중요 위치를 선정해야 돼요. 지금 주유소에 있는 위치처럼 여기저기 다 설치했다가는 그 사업 진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기 자동차도 활성화해야 되고 또 전기 자동차를 서비스하는 충전 인프라의 사업자들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연하게 여기저기 설치했다가는 커다란 실패를 겪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경유지와 목적지를 나누어야 되는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도로상에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수가 100대라고 생각하시죠. 내연기관 자동차 100대가 도로상에 운영될 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그 100대가 모두 다 주유소의 손님입니다. 그 100대는 다른 데 가서 주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차의 경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기 자동차가 도로상에 100대가 다닌다고 했을 때 최소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또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60%에서 80%의 전기 자동차는 집에서 매일매일 충전합니다. 공용 충전소에 오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100대의 전기 자동차가 길에 다니고 있더라도 공용 충전소의 손님이 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불과 20대에서 30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경유지 충전소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적지 충전시설 많이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런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될 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소비자 편의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소비할 소비자가 존재하고 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열심히 따라갈 겁니다. 그것이 저희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할 때 여러분들 가끔씩 걱정하시죠? 전력망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전기차 도와주기 위해서 에어컨을 못 킨다. 지금 같은 더위에. 이거 공장을 멈춰야 된다. 곤란합니다. 전력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충전, 우리가 전기차를 재충전하려면 반드시 충전기와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차의 수명, 배터리의 수명 또는 모터의 수명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충전 시간에서
데이터를 잘 모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향후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붐업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런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특유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 배터리의 종류, 동작 원리, 그다음에 충전.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연 전기차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배터리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시고 노화 원리를 조금은 아셔야 이게 어떤 충전 패턴이 바람직하구나.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충전 패턴이 바람직하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근거로 해서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